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연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죠?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과목을 함께 1년 동안 나눌 최은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결정하고 올 때는 마음에 많은 결심을 했을 거고, 또 가족들의 많은 배려와 또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왔을 거기 때문에 저도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 또 여러분들의 연말쯤 됐을 적에 좀 만족감이 있는 강의가 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그런 이제 무게감 이런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저하고 하는 강의가 많기는 한데 과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죠? 영양학 있고 또 생애주기 있고, 영양교육은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하지만 또 영양 판정이 있고, 그래서 과목들을 이렇게 분산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어떤 하나에 대한 내용이 한 3번 이상은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과목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생애주기에 와서는 또 생애주기별로 특징을 나누면서 또 분석을 해보고, 판정에 가서는 또 대사적인 면을 가지고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그래서 아주 큰 한 과목을 나눴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또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을 조금 계속 우리가 과학적인 생각만 하다가 이제 약간 인문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답이 딱딱 떨어져야 좋은 공부들을 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교육에 들어가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겠네, 생각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접근해야 될 수가 있다.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걱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영양학을 항상 제일 먼저 탁 이제 피게 돼요. 피게 되면 진행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게 시험에 나올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 멀리 하게 되고 좀 기운이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라는 제가 보장은 하진 않지만, 가르쳐 드리는 조금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공부를 할까 말까 이걸 고민을 하는 그 시점은 한 9월쯤에 해야 돼요. 9월쯤에 내가 이걸 더 깊이 공부를 해서 외워야 돼, 그건 그쯤 해야 되고, 지금은 그냥 제가 주는 자료, 순서 여기에 맞춰갖고 계속 따라오시면 큰 하작 없이 문제가 없게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운 게 딱 봉착하면 숨지 말고 그냥 팍 덤벼버리세요. 저희가 해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 함은 영양학 속에 숨어있는 생리생화학이에요.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은 피하면 어렵지만 막닥뜨리면 한 번만 제대로 훅 훑으면 정말 쉬워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워하지 말고 하면 좋겠고, 또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이 수업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들 중에서 생화학이라든지 생리학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면 좋겠고, 하다가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거기 가서 또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생화학을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절대로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언제쯤 많이 지치는가 하면 지질할 때쯤 되면 좀 여러분들이 지쳐요. 지질할 때쯤 되면 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학습 분위기가 됐고 고시생으로서의 모험이 됐는데 너무 어려운 게 나오니까 또 맥이 탁 풀려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고비니까 또 잘 넘기면 괜찮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제가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 섭취 기준이 5년마다 바뀌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책이 굉장히 두껍게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데, PDF 파일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영양학이에요. 그리고 영양학을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볼 필요는 없지만 파일로든 아니면은 이렇게 지면으로 프린트된 자료든 옆에다가 이렇게 사전처럼 두고 공부를 하다 모르면 거기를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끔 항상 끼고 있는 자료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이렇게 강의 시간에라든지 이럴 때 언급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주로 하는 문제가 한 2문제가 정도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 줄 텐데, 그것들이 기본 강의, 기본서들,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사는 책들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영양소 섭취 기준 책에는 딱 그게 나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2문제가 딱 나와 있어서 제가 풀이 과정에서도 그거를 이제 처음 해가지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기본서만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동안 이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안 나온 부분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문제를 내는 그 분들이 그 영양 섭취 기준을 바꿀 때마다 노력을 하시는 그 교수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적용하고 싶겠죠. 저도 제가 뭔가를 집필을 했다면 거기서 문제를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지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 근데 그걸 보기가 힘들 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교재들의 생애주기 영양학 뒤쪽에 보면은 부록이라고 해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영양소 섭취 기준에 각 영양소별로 특징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이만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는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장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 건데, 그거는 생애주기 영양학 뒤쪽에 붙어 있긴 하지만 그때도 사용이 되는데 영양학을 공부할 적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된 거라,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는 이번 달 한 달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달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길게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조금 힘들 때는 서로 이제 지금은 서먹서먹하지만 나중에는 엄청 시끄러워요. 이 안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많은 자료를 많이 주는 건 이미 정평이 나 있다고 해서 저도 뭐 많다는 질책도 받고 괜찮다는 동료도 받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적정한 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보려고 애를 쓸 테니, 여러분들은 이제 1년 동안 제가 안 아프기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제가 코로나를 한 2번 정도 겪으면서 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걸걸하긴 한데, 말이 길어지면 기침이 좀 잘 나요, 예전보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게 될 텐데, 그건 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문하실 건 없으시겠죠? 그냥 기대감만 충만하십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하고, 또 한 주에 배당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조금 시력을 다지는 데는 도움도 되고, 또 강의를 준비하는 우리 강사들 입장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그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마음을 해서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화이팅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25년도 시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영양학이 2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뒤쪽 부분이 이제 생리생화학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가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2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이쪽 페이지에 있기는 한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에너지 대사 조절을 이제 제일 위쪽에서 우리가 다룰 예정이에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순서는 탄수화물, 식이섬유, 지질, 단백질, 에너지 대사, 무기질과 비타민인데, 무기질과 비타민은 뭐 비타민부터 A, D, E, K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대사, 어떠한 대사에 관련된 영양소들끼리 묶었어요. 그래야 영양소를 배우면서 이 대사에 같은 것들을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관련 대사는 위쪽에서 우리가 다룰 거고, 혈액 대사와 관련된 영양소를 하기 전에는 뒤쪽에 있는 생리생화학의 이 부분을 먼저 배우고, 요것에 대해서 요 영양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구성되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는 탄수화물부터 진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탄수화물을 하면서 에너지 대사를 다시 공부를 하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앞쪽에 탄수화물 배울 적에는 뭐 단당류가 어떤 이렇게 막 가볍게 가다가 갑자기 막 해당 자격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기운이 훅 떨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아예 초장의 기운을 빼자, 그런 생각을 해서 에너지 대사를 먼저 진행을 할 건데, 요 교재보다 2번 뒤쪽 교재를 먼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해당하는 거 이것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 조절 요것을 묶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부터 쭉 진행을 할 거라, 요 부분을 할 때는 조금 뭐 예를 들어 아주 빠르게 나가진 않을 거라서 이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사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저희 그 카페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 훨씬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이건 설명으로 내가 안 되겠어. 그럼 거기 가서 그 차트를 찾으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래요. 커리큘럼이 첫 번째는 고급 영양학 2에서 에너지 대사를 우리가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갔을 적에는 고급 영양학 1에 해당하는 에너지 대사 조절, 탄수화물, 식이섬유 쭉 나가고 에너지 대사까지 갈 거다. 요거는 그냥 쭉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가 끝나고 나면 호르몬을 볼 텐데, 이 호르몬은 여기에 있는 대사들을 공부하려면 호르몬 시스템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까지 한 달락 끝내고 호르몬에 대한 거를 한 주 정도 한번 이제 심도 있게 다루고, 그리고 나서 무기질과 비타민을 하면서 혈액 대사에 대한 생리적인 어떤 기전을 배운 다음에 해당되는 무기질 비타민 배우고, 또 골격계에 대한 대사 배우고,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요대로 나갈 거니까 요 순서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각 슬라이드마다 어디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위쪽에다가 주소처럼 붙일 텐데, 거기에 있는 교재라고 적혀 있는 것이 교재 2면 요 부분이에요. 교재 2의 2페이지. 그러면 생리생화학 쪽 페이지에 어느 쪽을 내가 참고한 거다. 교재 1 그러면 요쪽에 있는 것에 대한 페이지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주기 아까 설명했던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보는 이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생애주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성장부터 시작해서 쭉 운동 영양까지 있고, 요 부분부터가 사실은 이제 책의 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뒤에 붙었어요. 이게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좀 크게 하면 요 부분이에요. 근데 요 1과 2는 우리가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면서 같이 할 건데, 요거는 수업에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붙여놓은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요 두 개는 수업 시간에 참고하면서 볼 거다. 요거는 아예 수업 시간에 정규적으로 나가는 페이지고, 요거는 필요할 때 가서 쳐다보는 자료로 진행을 할 건데, 요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탄수화물 부분만 볼 텐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량 영양소의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장, 뭐 긴 거는 2장 정도로 영양소별로 정리를 했던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너무 쉽죠. 위에 보세요. 탄수화물은 지질, 단백질과 함께 3대 열량 영양소 중에 하나이다. 이건 너무 잘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아는 거야. 아는 거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세요. 거기에 가서 여기 마크에다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이섬유는 분해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생리작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다. 생리적인 작용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나름대로 X마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쭉 해보면 내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뭔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어떤 부분을 내가 모르는지. 그리고 이걸 공부를 나중에 했어. 그래서 알아냈어. 그럼 다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그 특징과 영양소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내가 한번 훑었다는 게 이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표로 쓰세요. 내용도 매우 중요하긴 해. 내가 알아야 되니까. 쭉 읽기는 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조금 더 알고 싶어. 그런 건 뭐 세모를 하든지 자기만의 그걸로 영양학을 하면서 할 때마다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하기 전에 내가 한번 보겠어 하고, 탄수화물이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보겠어. 그러면 탄수화물을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구멍이 어딘지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동그라미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글씨들이 중요합니다. 글씨들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오늘은 앞에 개요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고급 영양학 2의 에너지 대사에서 생리학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프린트물이 나가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자료들은 참고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자료는 사실은 초창기에 이 자료를 마련할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고 그냥 띄웠어요. 설명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그림인데,
아, 그림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림을 이제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없이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 되는 자료예요. 이게 많은 것임에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나눠주는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걸 봤더니 나 이거 다 아는 거야. 그럼 이거 그냥 버리면 돼요. 안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자료가 많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내가 아는 자료는 그냥 없애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생화학이나 생리학 같은 경우는 약간 색깔이 있어야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흑백으로 한번 프린트를 해서 보니까 조금 와닿지가 않는 거죠. 뭐 빨간색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건데, 그래서 이 프린트물은 제가 집에서 프린트를 해오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와야 도착이 돼요. 그러니까 전에 줄 수 없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원에 칼라 프린팅이가 그게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거를 이렇게 프린트를 받고 있는데,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칼라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이미지화, 저는 이렇게 이미지화 되는 걸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내가 이쪽 페이지 여기 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림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로 일단 영양학은 좀 접근을 하자. 그게 이제 안 맞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그렇게 하시면 떠올리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료도 순서대로 잘 모아놓으면 나중에 보기 괜찮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공부했구나라는 것도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에너지 대사 같은 경우는 열량 에너지죠. 열량이 에너지죠. 그러니까 열량 영양소인 탄단지에 대한 대사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볼 겁니다. 이게 정립이 돼서 바탕에 깔려야 영양학이 이해가 돼요. 순간적으로 한마디 이렇게 나오는 설명문이 이 생화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르는 문장이 쑥 나와요. 그리고 생화학이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것만 줄줄줄 외우면 나중에 공부를 조금 할 때 이게 왜 이렇지? 그때 드디어 왜가 생각이 나.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탄수화물이 왜 4kcal일까? 이런 고민한 적 없잖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렵다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거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이제 확답을 주셨어요.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잘 따라서 같이 손잡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부터 하는데, 탄수화물 대사가 이 탄단지 대사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가 가장 깁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가 잘 이해가 되면 지질 대사하고 단백질, 아미노산 대사는 그냥 따라오는 거라 훨씬 쉬워요. 그래서 아마도 1월 한 달 내내 이걸 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지금 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에너지 대사를 보시면 교재를 봅니다. 앞쪽에 이제 도대체 에너지 대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있어요.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는 탄단지를 모두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보세요. 이제 글리코겐부터 시작을 이제 막 와닿죠. 내가 이제 전공을 공부하는구나. 여기 오는데, 기본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포도당이 대사가 돼서 에너지가 되는 것이 이 에너지 대사의 가장 큰 기둥이에요. 그 기둥 속에 지방이 어떻게 들어오고, 아미노산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저장되어져 있던 글리코겐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 기둥 속에서 에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뭐다? 에너지 대사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저기 세포질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여기 이쪽에 가면 미토콘드리아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세포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걸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에너지 대사가 이거구나. 글리코겐부터 시작을 해서 포도당, 그 다음에 포도당 유긴산을 통해서 해당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잘 아는 피루부산을 만나기도 하는구나. 피루부산을 거쳐서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TCA 회로를 거치고 전자전달계까지 간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포도당만이 아니라 중간에 글리세롤이라는 것도 들어가네. 글리세롤은 어떤 영양소예요? 어디에 속해져서 많이 나와요? 글리세롤이 뭡니까? 지방이 있죠. 지방은 두 가지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지방의 종류. 뭐 유지도 있고 막 이렇게 있죠. 근데 지방의 그 교과서에서 들어가면 지방은 중성지방, 인지질,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걸 우리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지방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또 뭘 공부해요? 지방산을 공부를 해요. 그럼 지방산은 뭐고 지방은 뭘까?
지방은 아까 얘기했던 중성지질, 인지질 이런 건데 대표되는 것이 중성지질이라고 한다면 중성지질을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기둥에 지방산이 몇 개?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TG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G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런데 이 TG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지방산도 한 종류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방산이 붙은 TG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방산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좋은 지방산이 붙어 있는 것은 좋은 TG가 되는 거고, 몸에 안 좋은 지방산, 뭐 안 좋다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얘기하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포화지방산이 붙어 있는 것은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된 T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배울 때는 지방도 배우지만 지방산이 어떤 게 있지 이것도 같이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방이 TG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모두 분리가 돼서 해처가 됐어. 그러면 뭐 글리세롤이 남겠죠. 이 글리세롤은 어디로 갈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에너지 대사로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지방산은 못 들어가요.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결국은 에너지 대사는 뭐냐?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이니까 단백질이 다 들어와서 같이 운용이 되는 큰 공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 에너지 대사가 포도당부터 시작이 되는 쭉 여기 박스로 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검은색이지만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다 해야지 될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겁니다. 포도당부터 해당 과정을 거치고 TCA 회로를 돌고 전자전달계를 돈다. 이것을 다 이루고 나면 뭐가 생성이 될까요?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TP를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인데 거기에 지방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아미노산이 연결되기도 하고 또 글리코겐이 되기도 하고 포도당이 아닌 갈락토스도 들어가는구나. 과당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복잡하지만 다 하고 나면 이게 눈에 싹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생화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 방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 방에는 항상 벽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 큰 지도 같은 것들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게 그 기준이 해당 과정이에요. 글로 뭐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걸 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봐서 묶어버리면 너무 쉬워지는 거지. 그게 탄수화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구나. 탄수화물 속에 지질이 들어와서 같이 쓰는구나. 이 공장은 아미노산도 쓰는구나. 라는 걸 같이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하나는 요거는 나중에 같이 볼 텐데 이것은 구획을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획. 이 네모난 게 뭘까? 네모나게 되어져 있는 이 네모. 세포예요. 세포. 세포 속에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하고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만 있을까? 아니에요. 이 옆에 여러분들 이건 자료가 없는데 이게 세포면 핵이라는 게 있고 별게 다 있죠. 세포막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여기 몇 개 있고 골지체, 소포체 이런 것들이 다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얘네들이 일단 없다 치고 이 하얗게 된 공간과 미토콘드리아와의 공간과의 관계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사는 이 하얀 데서 일어나고 어떤 대사는 이 속에서 일어나고 어떤 거는 요 막에서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 하얗게 위쪽의 넓은 부분은 이 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2개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요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쪽에서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강. 여기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우리가 대사를 하기 전에 그 큰 제목만 보면 세포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포질에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있어요. 글라이콜라이시스는 우리말로 해당작용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도 모르고 해당작용은 어디서 일어날까?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크랩스 회로라고 되어져 있는 이것은 TCA 회로예요. TCA 회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팻 애시드 신테시스 이거는 지방산의 합성이에요. 지방산의 합성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오탄당 인산회로인데 그럼 오탄당 인산회로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걸로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화살표들이 이 막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는 또 뭔가가 도와주겠구나. 그리고 이 지방산의 합성이랑 여기 보면 베타 옥시데이션이 있어. 베타 옥시데이션은 베타산화예요. 베타산화라 함은 지방산이 쪼개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산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여기에 지방산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은 절대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이동해야 되는 방법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리로 올 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이리로 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아 얘는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얘는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아 전자전달계는 내막에 딱 붙어있네. 그죠? 붙어있죠. 이 공간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요 부분 요런 그 세포막 속에서 우리가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요런 데서 일어난다라고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 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대략적인 것들은 요렇게 되어진 구조 속에서 진행을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프린트물 뒷장에 있어요. 2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이상하게 그리더라도 이제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봤듯이 미토콘드리아는 바깥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의 요거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안쪽에 꼬불꼬불하게 생긴 것도 막이에요. 이거는 이 안쪽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이제 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비교를 해보면 이 물처럼 되어져 있는 이 매트릭스에서는 TC 회로 베타 산화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고 요 꼬불꼬불하게 생겨진 이 막에 뭔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진행되는 공간에서는 전자 전달은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대사를 배울 때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날까요를 계속 묻게 돼요. 그럼 이 그림을 모르면 가서 찾아서 보고 연결시키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도록 열심히 그림을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요에 대한 것을 봤다면 이제 드디어 탄수화물로 넘어가서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자, 지금 그 생리생화학 쪽 뒤쪽 페이지에서의 8페이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8페이지부터.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대사를 볼 텐데 탄수화물 대사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우리가 할게. 제목만 머리 아프죠? 탄수화물의 이제 주된 대사를 볼 거고 글루코스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지를 볼 거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과정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질 텐데 그 피루부산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피루부산 다음에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이라는 놈이 있는데 걔는 또 어떤 물질인지 그 다음에 해당 과정 다음에 일어나는 TCA 회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8번의 전자전달계를 갈 텐데 그 전에 해당 과정의 역반응으로 올라가는 당신생 반응에 대한 걸 할 거고 그리고 이제 TCA 회로로만 갈 수 없는 어떤 조직에서는 5탄당 인산 회로를 거쳐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뭐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른 단당류는 갈락토오즈하고 과당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사를 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이 어떻게 합성되는지 또 어떻게 에너지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주로 탄수화물 대사에서는 간과 근육에서 주로 포도당 대사를 우리가 언급할 텐데 그 속에는 코리 회로와 알라닌 회로로 설명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요 대사들을 다 보고 나면 대사의 한 60%가 끝나요. 탄단지 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을 잘 맞추면 아 많이 끝냈구나. 내가 이제 조금 적용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제 주된 경로에 대한 것들은 요것을 보면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지질이랑 아미노산 같은 거 빼고 탄수화물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한 것들의 대사를 보면 포도당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대사가 돼서 피루부산이 되는 요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해당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해당 과정을 마친 피루부산이 산소가 없으면 젖산을 만드는 길로 갈 것이고 산소가 있으면 아세틸코에이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면 TCA 회로를 돌면서 또 에너지 대사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또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 에너지 대사로서의 결과론을 하게 될 거고, 또 이 중에 하나는 포도당 인산회로를 통해서 이제 이건 글리세롤을 만드는데, 글리세롤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봤었죠. 어디로? 에너지 대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중성지방이 분해돼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양사 시험을 칠 때 당신생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아마 외웠을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은데 당신생의 원료가 될 수 없는 거는 뭘까요? 라는 것들로 주로 문제가 나와. 그럼 답이 주로 뭐였어요? 지방산이었어요. 거기 중에 되는 것 중에 글리세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인 본가가 지방이지만 거기서 분해가 되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글리세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면 포도당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화살표가 생각 없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양방향이 있는가 하면 원웨이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일방통행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틸코에에서 피루부산으로는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일로 갈 수 있어야 어떻게든지 포도당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아세틸코에인은 포도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세틸코에인은 만들어지면 되는데, 아세틸코에가 여러 개가 묶여져 있는 걸 우리는 뭐라 해?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틸코에가 막 두 개, 탄소수가 2개짜리 물질인데 얘가 10개가 뭉쳤어. 그러면 탄소수가 몇 개가 될까? 20개가 되겠죠. 20개짜리 지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지방산이 20개짜리 지방산이 있어, 탄소수가. 그걸 2개짜리로 쪼개요. 그러면 몇 조각이 날까? 10조각이 나는데 그 하나 조각의 이름이 뭐다? 아세틸코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방산은 분해돼도 아세틸코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포도당은 될 수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가 역으로 못 가니까. 근데 같이 있었던 글리세롤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될 수가 있어요. 당신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볼 거고, 여기에 있는 해당 과정, 당신생, 5탄당 인산 경로, 글리코겐의 합성과 분해, 젖산 발효, TCA 회로, 전자전달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 포도당이라는 것이 제일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어디서 올까에 대한 것이 괄호 2번에 우리가 적어야 될 거예요. 포도당이 지금 TCA 회로나 해당 과정에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포도당이 만들어져야 진행이 될 거죠. 그럼 이 포도당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식사로 섭취한 전분 중에 있는 글리코스. 맞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전분으로 들어와서 걔가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돼. 그럼 그 포도당이 저리 가서 이 일을 쭉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런 건 우리가 먹은 것이 소화되고 흡수가 되면서 저 위치에 포도당을 갖다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되어져 있던 글루코스가 분해가 되어서 올 거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그건 어디 있을까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글리코겐에서부터. 그래서 포도당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면서 우리는 포도당을 얻을 수가 있다. 또 세 번째는 다른 단당류로부터 글루코스로 바뀔 것이다. 어떤 단당류가 주로 있을까? 단당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단당류가 3총사가 있어요. 뭐뭐 있을까? 글루코즈, 갈락토즈, 프룩토즈, 3가지가 있어요. 근데 포도당은 원래 모양이니까 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당과 갈락토즈는 어떻게 될까? 몸에서, 간에서 바뀌어요. 뭘로? 포도당으로. 그래서 여기서 다른 단당류로부터 전환된 글루코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와 뭐에서? 갈락토즈와 과당이 전환이 돼서 만들어진 포도당도 여기서 쓰일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탄수화물 급원으로부터 글루코즈가 만들어진다. 탄수화물 급원이 아닌 물질이 변해서 포도당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 말해요? 당신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당신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포도당, 이 4가지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그런 포도당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1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먹었는 것들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먹은 것이 들어온 포도당.
간에서부터 분해된 포도당.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있죠. 우리가 당 측정하잖아. 혈당 관리. 그렇게 할 때 그 당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먹었는 것과 간에서 분해된 포도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들 다시 유출을 해보면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너무 많아. 그래서 쓰고 남았어요. 그럼 걔네들이 탄수화물의 형태로 저장되는 걸 우리가 글리코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간, 또 하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각각 저장이 돼 있어. 그러다가 내가 포도당을 못 먹어서 굉장히 이제 혈당이 떨어져요. 그러면 저축을 해놨으니까 빼서 다시 포도당을 혈당으로 채워야 될 거죠. 그랬을 적에 두 기관에서 모두 포도당을 내놓을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서만. 간의 것만 가지고 오고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혈당이 떨어졌을 적에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만 있는 거죠. 배신이지, 배신. 필요할 때 내줬어야 하는데 안 내주고 갖고만 있고 걔네들은 언제 그걸 쓰냐면 근육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이제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ATP를 만들어서 쓴다. 또 그런 개념인데 나중에 보면 형태를 달리해서 혈당에 약간 관여는 해요. 코리 회로라든지 알라닌 회로를 통해서 관여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간 속에 있는 글리코겐이 주로 그 일을 하더라라는 걸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이 공간은 어디냐 하면 먹었는 그 세포에 있는 소장 점막 세포예요. 그 소장 점막 세포 막을 넘어서 이 안에서 대사가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안에서 대사가 되는 거지만 이 막의 반대편에도 이중막이 이렇게 있겠죠. 똑같이, 그지? 세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렇게 생긴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포의 이쪽 부분은 여기고, 이제 이쪽 부분은 여기라고 했을 때, 포도당이 이리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포 안에 있는, 소장 세포 안에서 대사가 되는 거예요. 걔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었는 이 포도당은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긴 혈액이군요. 미안. 이건 혈액에서, 지금 얘기한 건 여기고, 여기에서 들어온 것들이 어떤 조직으로 갔을 적에도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간이라 그러면 간일 수가 있는 거고, 또 근육이면 근육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속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요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포. 그래서 소장 점막 세포 안에 요 세포가 있는데, 여기 음식물이 있었어. 그래서 음식물이 막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것이 소장세포, 요 부분은 음식이 있는 공간. 그래서 요 부분에서 세포로 들어와요. 그리고 세포 바깥쪽에 있는 여기가 혈액이야. 그럼 문제는 우리가 흡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장의 공간에 있던 음식물 속에서 포도당이 소장 점막 세포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 있다가 다시 혈액으로 들어와야 흡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액까지 도착을 해야 흡수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오는 건 흡수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가서 흡수를 못하고 끝까지 가면 어디로 도착할까? 여기가 소장 내강인데 음식 먹었는 것들이 막 지나가다가 소장 내강 세포의 흡수 세포 쪽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전달을 해서 혈액까지 전달을 해요. 모든 영양소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차마 여기서 흡수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흘러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대변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고 여기에서 들어와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을 돕니다. 돌다가 또 다 못 쓰였어. 그리고 나서 소변을 통해서 배설되는 것도 있겠죠. 소변을 통해서 배설되는 것도 있어. 이렇게 배설이 되는 것은 소화가 되었다가 배설이 되는 거예요. 대변으로 배설되는 것은 소화가 안 되고 그냥 통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다가 실을 하나 묶고 이렇게 하면 항문을 이렇게 빠져. 이게 여기서 바람을 훅 불면 계속 불면 바람이 뒤로 나간다고. 그 말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뚫려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변이 돼서 나가는 것까지만 보면 그냥 통과만 한 거지 소화만 된 거지 흡수는 안 된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소화가 됐다 흡수가 됐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꿀꺽 먹었다고 해서 흡수가 된 게 아니라는 거. 꼭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는
소장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어떤 조직의 막을 통해서 그 조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쓰여지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조직이 다 포도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큰 맥락은 해당 과정, 피루부산의 대사, 시트르산, TCA 회로, 전자전달계에 대한 걸 쭉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해당 과정은 어디서? 세포질에서 일어날 거고, 요거는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살짝 들어오고,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안 내막에 이렇게 걸쳐서 진행이 될 거다. 이 중에서 우리가 요걸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봤었던 9페이지에 있는 거고 9페이지가 아니고 요건 11페이지고 요거는 우리가 봤었던 부분들에서 요걸로 이제 넘어갈게요. 앞에서 봤었던 내용은 요 부분에서 큰 대목에서 포도당부터 시작해서 피루부산까지를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죠. 여기를 왜 자꾸 반복하냐면 여기는 모든 영양소, 탄단지가 다 여기로 접근이 가장 많이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 10단계는 우리가 거의 외워야 돼.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이 10단계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확 뚫고 있어야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포도당부터 피루부산까지를 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9페이지부터 볼 텐데 해당 과정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재에서 해당 과정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세포 내 어디에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세포질이에요. 포도당 대사의 중심 경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큰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어요. 이 해당계는 포도당을 혐기적인 조건에서 피루부산과 젖산까지 산화를 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생성계로 모든 조직에는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에너지 생성계가 앞에서 봤듯이 해당 과정 있고 TCA 회로 있고 전자전달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만 두고 봤을 적에 얘만 특별히 모든 조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를 할 수 없는 조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과정만으로 살아가는 조직이 우리 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왜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가 없을까? 그 조직은. 왜 못할까? 우리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생화학 책에는 해당 과정, TCA, 전자전달계 이렇게 쭉 있었는데 왜 여기서 끊어지고 이건 일어나지 못할까? 그렇죠. 공간의 문제예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거든 얘네 둘은. 아까 봤죠. 공간에서 TCA 회로나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벽에 붙어서 전자전달계가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 미토콘드리아가 없다. 그러면 TCA 회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곳이 하나가 있다고. 어딜까?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과정만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참고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계산해보고 답을 쓸 거고,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큰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볼까? 뭐가 제일 좋은 건지. 여기서 일단 봅시다. 여기서 보면 지방 및 단백질 합성의 중간 경로이다. 보세요. 포도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피루부산이 되는 이 큰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에서 지방이 분해돼서 글리세롤이 들어가는 트리오스인산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미노산인지도 모르겠지만 한 아미노산이 또 여기서 피루부산으로 들어가는 아미노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해당 과정 안으로 지방 대사의 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 단백질 대사의 물질도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방 및 단백질의 합성 또는 분해까지도 가능합니다. 분해가 돼서 에너지로 들어가니까 그 중간체로서의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5탄당 인상 경로의 중계 지점이다. 저 그림에서 5탄당 인상 경로가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도당 6인산이 돼서 트리오스 2인산이 되기 전에 5탄당 인산회로로 갈 수 있어요. 곁가지를 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과정은 5탄당 인산 경로의 중간 지점에 있는 대사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 오른쪽으로 가면 글리코겐이 있죠. 그러니까 해당 과정을 거쳐야
글리코겐이 합성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합성의 중간 경로이다. 장소는 간과 근육에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더라. 그리고 TCA 회로로 들어가는 중간 경로이다. 피루부산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를 거치면 TCA 회로죠. 그러니까 이걸 거쳐야 TCA 회로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오는 건 해당 과정이지만 역으로 올라가는 건 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해당 과정. 이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당신생이에요. 그래서 해당 과정의 화살표를 거꾸로 만들면 당신생의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대사들이 오는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보고 여기서 보면 이제 큰 맥락을 봤을 적에 사실은 글루코즈가 해당 과정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의지예요. 포도당이.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어지진 않더라. 큰 맥락으로 봤을 적에 구분을 해보자면 5번 기준을 단계로 했을 적에 그 위쪽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단계가 있다. 오히려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대사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만들려고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가 6, 7, 8 넘어가면서 10번까지에서는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후반부가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옆에 있는 건데 이걸 크게 한번 해보면 이제 해당 과정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할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외우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일단은 큰 하나의 이제 이야기다. 1분짜리 이야기다 생각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구체적인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까맣게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는 게 개수가 몇 개죠? 6개.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검은색이 뭘까? 탄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가 6개 있으면 6탄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도당은 6탄당이에요. 탄소수가 6개인데 해당 과정을 거쳐서 얘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3탄당 2개로 쪼개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해당 과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쪼개졌을 적에 똑같아져야 될까? 조금 틀려도 될까? 똑같아져야 목적의 달성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지기 위한 과정이 10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겨져 있는 포도당이 있었어요. 환호 모양으로 그렸는데 이 모양에 일단 인이 붙습니다. 포도당이 인이 붙는다라는 뜻은 수갑을 채웠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세포 속에 포도당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포도당이 계속 한 세포로 많이 들어오면 많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많아진 것에 대한 고밀도가 되면은 또 농도가 낮은 쪽으로 얘가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잖아. 어느 쪽에 농도가 높아지면 바깥으로 분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일단 인을 딱 붙여. 그게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세포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걸 다른 말로 활성화라고 설명해도 돼. 아, 포도당이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포도당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포도당이 어떤 대사를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신호가 P가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P가 붙어요. P가 붙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쪼개었을 적에 양쪽 모양이 같지 않죠. 그러니까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오각형으로 바뀌어요. 오각형으로 바뀌었지 탄소수는 여전히 6개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고 났더니 P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 그래야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P를 하나 붙여요. 그리고 쪼갭니다. 쪼개서 만들어졌는데 모양이 지금은 이렇게 2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달라.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모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게 상호 전환이 가능한 두 물질로 만드는데 이 둘 중에서 이 이후의 대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글리셀 알데하이드 3인산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둘로 쪼개진 것의 이름이 서로 다르지만 사실은 2개의 글리셀 알데하이드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면서 모양을 보면은 인을 하나 붙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의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붙게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붙어진 것이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이제 에너지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구조적으로 볼 때 요렇게 되어져 있던 것에 인을 하나 더 붙이고 인을 하나 떼서 다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가운데 2번 자리에 인을 붙이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에너지가 높은 형태의 물질로 물이 한 분자 빠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는 PEP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PEP가 만들어지고 이 인이 떨어진 물질이 바로 피로부산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볼 적에 어떻게 되냐면 6개짜리 포도당이 있었다고 하더라. 근데 얘가 3개짜리로 쪼개지기 위해서 구조를 많이 바꾸는데 첫 번째 했던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에 인을 붙였다가 또 2개의 인으로 붙이기 위해서 오각형이 돼서 또 하나를 붙이고 쪼개진 다음에 그것들이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인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인을 붙였다 떨어뜨리기도 하면서 결국은 포스포 에너 피로부산이 되더라. 사실은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건 피로부산인데 저희가 영양학자가 아니고 생화학과에 모여있는 우리라면 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PEP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에너지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물질인데 아무튼 PEP를 만들고 PEP가 결국은 이제 피로부산이 되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다시 이제 에너지로 접근을 해보면 포도당이 인을 하나 붙일 적에 인을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ATP예요. ATP는 아데노신 트리 포스페이트잖아. 그러니까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염기에 인이 3개가 붙어 있는 건데 이 인을 주면 얘가 ADP가 되면서 인을 잘 줄 수 있는 형태거든. 그러니까 ATP가 들어와서 요 인을 붙이는데 준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투자가 일어난 거예요. ATP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으나 이때 ATP에 대한 P가 필요해서 ATP 하나가 소모가 됐다. 그리고 여기 유긴산이 이제 과당으로 된 것은 이제 이성화가 된 거죠. 모양이 바뀌어진 거지. 탄소수는 그대로이지만. 그리고 나서 또 인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야 양쪽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또 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때 ATP가 또 들어온 거지. 그 2분자의 ATP를 여기서 소진을 한 겁니다. 투자를. 그리고 쭉 진행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 2가지 물질이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글리세랄데하이드가 되고 글리세랄데하이드 3인산이 인을 하나 붙이는 과정에서 이 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ATP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세포 안에 놀고 다니는 인이 하나 있었어. 놈팽이 같은 인이. 걔가 그냥 와서 붙는 거야. 그래서 붙었고 붙는 과정에서 ADP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질을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에너지를 생성한, 드디어 여기서 첫 번째 산물이 나타난 거죠. NADH. NADH는 ATP 몇 개와 같습니까? 2.5개랑 같아요. 그러니까 NADH가 ATP로 바뀌기만 하면 2.5개의 ATP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어디서 바뀔까? 전자전달계에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장소. 세포질에서 일어나. 전자전달계는 어디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으니까 어쨌든 진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디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해야 돼. 그걸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설명이 되는 것은 셔틀 대사라는 게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수소를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넣어주는, 그걸 통해서 얘가 그걸로 계속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전자전달계에서 이걸 받아서 에너지를 2.5개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의 ATP보다는 2배 반이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다가 아까 여기에 있던 놀던 P 붙였던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 돼. 버리면서 ATP도 하나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형태가 됐는데 요 가운데 인을 3번 위치에 있던 걸 2번 위치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야 PEP가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 자리 이동, 기능기를 바꿔주는 기능만 하고, 그 다음에 이인산에서 PEP가 되는 과정에서는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조금 특이한 그런 대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PEP가 만들어진 다음에 피루부산이 될 때는 이 인을 떼야 되니까 ATP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사정이 이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육탄당이 처음에 출발을 해서 투자를 할 때 몇 개의 ATP를 썼어요. 투자를 했어. 2개의 ATP를 썼어. ATP를 쓰면서 3개짜리가 됐단 말이에요. 물질 이름은 몰라도 돼. 근데 각각에서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뭐가 만들어졌어요? 2.5개의 ATP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또 ATP 1개 만들었고, 또 여기서 1개의 ATP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어떻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치? 그럼 이거를 우리가 탄수화물,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이 될 때까지, 피루베이트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서 썼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보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얘네 둘을 하면 얼마지? 4.5예요. 4.5가 두 개야. 그러면 9야. 9를 생산했는데 처음에 2를 썼어. 그러면 7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까지 도착을 했다. 그러면 7ATP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위쪽에 글루코즈 그 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글루코즈 한 분자가 2ATP도 만들고 7ATP로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한 거는 7ATP였죠? 그럼 이 두 번째 밑에 있는 칸의 답이 뭘까? 자, 글루코즈가 지금 여기 있을까? 아, 여기 없구나. 안 썼네. 뭐냐면 글루코즈 한 분자가 몇 개의 물질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EATP를 만든 물질이 있고 또 글루코즈가 어떤 물질을 만들고 7ATP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 7ATP 만든 걸 방금 우리가 끝냈거든. 뭐를 최종적으로 만들었어? 피루부산을 만들었는데 몇 개 만들었을까? 피루부산 2개를 만들면 7ATP를 만들어요. 근데 글루코즈에서 EATP만 만들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요 다음 단계인데 요 다음 단계를 미리 얘기하면 피루부산이 무산소가 돼요. 그럼 뭐가 될까? 젖산이 된다 그랬죠. 젖산이 되는 건 뒤에 하겠지만 미리 설명을 하면 젖산이 될 때 이게 NADH였단 말이지. 그죠? 이 NADH를 하나씩 써. 그러면서 얘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개의 피루부산이 2개의 젖산이 되기 위해서는 2개의 뭘 쓸까? NADH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NADH는 여기에서도 여기는 NADH라고 제가 쓸게요. NADH. 여기도 사실은 NADH야. 2개의 NADH를 억지로 만들었는데 젖산이 될 때 얘네 둘을 쏙 빼버리면서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시킨다고. 그러면 결국은 몇 ATP가 남을까? 그죠? 여기 2개 만들고 여기 2개니까 4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투자를 2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EAT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EATP가 나오면 여기는 뭐가 될까? 젖산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락틱 애시드. 몇 개? 2개의 젖산을 만들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위에 거는 젖산이고 밑에 거는 피루부산을 만들면서 이 해당 과정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은 요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적혈구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니까 포도당 한 분자가 적혈구로 들어가면 얼마만큼 에너지를 만들까? 걔는 EATP밖에 못 만들어요. 계속 EATP만 만들고 그리고 또 뭘 만들까? 젖산을 만들어서 젖산을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살아가는 게 적혈구예요. 그러니까 걔는 해당 작용만 되는 그런 조직이다. 이런 걸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막 벌써 머리가 아파요? 머리